여러분도 저도 돈을 마다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게 늘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돈은 달콤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역사를 보면 자본이라는 달콤한 유혹이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사례가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19세기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건설입니다. 19세기 중엽 이집트,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던 나라였습니다. 나일강의 비옥한 토양과 유럽, 아시아를 잇는 지정학적 위치 덕에 세계 교역의 중심지가 될 잠재력이 있었죠. 이집트의 총독 이스마일 파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를 건설하는 것이었죠. 이 운하가 완성되면 인도양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뱃길이 아프리카 남단을 삥 돌아가는 2만 킬로미터 대장정을 크게 단축해 항해 시간과 무역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역시 돈, 막대한 건설 비용이었습니다. 그때 유럽 자본이 구세주처럼 등장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와 영국의 은행들이 이집트의 꿈을 실현시켜주겠다며 다가왔습니다. 겉보기엔 아름다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서에는 보이지 않는 덫이 숨어 있었습니다. 운하 건설이 시작되자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몇 년 만에 초기 예상 예산의 3배가 넘는 비용이 들면서 이집트 국고는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스마일 파샤는 결국 유럽 은행들에 더 많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그 이자 부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죠. 국가 부채가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결국 1875년 이집트는 외채를 감당하지 못해 눈물을 머금고 수에즈 운하 지분의 거의 절반을 영국에 팔아버립니다. 1년 뒤에는 이집트 재정이 영국, 프랑스가 통제하는 관리위원회 손에 넘어갔고 1882년에는 영국군이 이집트를 점령하여 사실상 영국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돈 한 번 잘못 빌렸다가 나라의 주권까지 내준 비극이었죠. 이집트가 그냥 미련하고 욕심만 부린 탓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당시 유럽 금융 세력이 수에즈 운하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판 함정이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돈의 힘이 만들어낸 꿈의 운하, 그러나 그 이면엔 국권을 잃은 악몽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50년이 지난 오늘날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이번에는 중국의 자본이 구원자처럼 다가와 돈을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을 가져다 쓴 국가들이 거짓말처럼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2013년 9월 시진핑 국가주석은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학 연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대 실크로드의 정신을 되살려 인류의 공동번영과 협력을 이루겠다. 이 선언과 함께 등장한 것이 바로 1대1로, 즉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서로 협력해서 함께 번영하자는 아름다운 구상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의 속내가 보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중공업 설비와 철강, 시멘트의 과잉 생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내수 경제는 둔화되고 국내에 깔린 고속도로와 건물들은 이미 충분했죠. 유령 도시와 공장이 늘어나고 국유기업들은 수익성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 은행들 역시 대출을 남발한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쌓여가는 재고와 돌려막기식 부채, 이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껴낸 묘수가 바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 1대1로였습니다. 중국 국내 과잉 생산 철강, 시멘트, 장비를 해외 인프라 사업으로 투입하고 중국 기업과 인력을 해외로 진출시켜 돌파구를 마련하려 한 겁니다. 동시에 위안화로 돈을 빌려주고 거래하게 함으로써 위안화를 국제통화로 격상시키려는 야심도 깔려 있었죠. 즉 1대1로는 결국 중국의 이익을 위해 계획된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습니다. 미국은 1대1로를 중국의 지정학적 팽창수단이라고 규정했고 일본과 인도 등 주변국도 아시아를 중국이 포위한다며 경계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 같은 기관들도 투명하지 않은 양장한 차관 구조가 개발도상국 부채 취약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죠. 그리고 이 경고는 현실이 됩니다. 사실 1대1로 때문에 피눈물 흘린 대표적인 국가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캄보디아입니다. 온라인 도박,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의 조직범죄가 국가 전체를 장악하면서 그야말로 지옥이 됐으니까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은 한 도시에서 출발했습니다. 바로 시아누쿠빌입니다. 한때는 푸른 해안선을 따라 작은 어촌이 이어지던 곳, 배낭여행객이 모여들던 평화로운 항구 도시였죠.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중국의 막대한 자금이 밀려들면서 이 도시는 완전히 다른 얼굴로 변했습니다. 길을 만들면 번영이 온다는 1대1로의 구호 아래 시아누쿠빌엔 도로와 항만, 발전소, 신공항이 잇따라 세워졌습니다. 푸놈펜에서 시아누쿠빌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수력발전소, 거대한 부두. 중국은 돈을 냈고 캄보디아는 땅을 내줬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번영이 아니라 부패로 이어졌습니다. 훈센 정권은 1대1로를 천내 기회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권력 유지의 자금줄이었습니다.
중국 국영기업이 사업권을 따내면 캄보디아 내각은 그 대가로 거액의 커미션을 챙겼습니다. 정부 고위층과 군 장성들이 합작회사의 이사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일부 자금은 그들의 개인 토지 개발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돈이 국가를 뒤흔든 겁니다. 투명하지 않은 자금이 흘러들어온다는 것은 더 이상 투자가 아닙니다. 부패를 만든다고 봐야 하죠. 그러던 2019년 8월 캄보디아 정부가 중국의 압력에 못 이겨 온라인 도박을 전면 금지하자 시아누쿠빌은 하루아침에 멈춰섰습니다. 수만 명의 중국인 투자자와 노동자가 빠져나가자 카지노는 폐허가 되었고 도심에는 텅 빈 콘크리트 건물만 남았습니다. 한때 번성하던 도시가 유령도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으로 새로운 세력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진핑 정부가 중국 내에서 대대적인 사악한 무리 소탕 작전을 벌이자 본토에서 밀려난 중국 범죄 조직들이 시아누쿠빌로 몰려든 겁니다. 법은 느슨하고 경찰은 부패했고 이미 도시 전체가 중국 자본의 손아귀에 있던 곳, 그곳은 범죄를 위한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버려진 호텔과 카지노는 곧 온라인 사기단지로 바뀌었죠.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인신매매, 이곳에서 사람은 노동력이 아니라 상품이 되었고 건물은 공장이 아닌 감옥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아시아 각국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고수익 IT 일자리라는 광고를 믿고 캄보디아에 들어왔다가 도착과 동시에 여권을 빼앗기고 갇혔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면 폭행과 고문이 이어졌고 실패한 이들은 더 악랄한 미얀마나 라오스의 조직에 팔려갔습니다. 얼마 전까지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그 참혹한 현실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중국의 1대1로 자금이 깔린 시아누쿠빌은 이제 범죄의 실리콘밸리로 불릴 만큼 거대한 불법 네트워크의 중심이 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를 단속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보호막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경찰과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 조직의 방패막이 되었고 권력층은 범죄 수익의 일부를 나눠 가졌습니다. 그렇게 범죄와 권력이 손을 잡자 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이 부패 구조가 시아누쿠빌을 넘어 캄보디아 전역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범죄 조직은 시아누쿠빌이 너무 눈에 띈다며 내륙으로 거점을 옮겼고 그 결과 캄폿, 캡, 푸놈펜 등지로 범죄 단지가 확산됐습니다. 2025년 8월 캄포주 보코르산에서 한국인 대학생의 감금과 고문 끝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도 이 확산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시신에서는 고문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그 배후에는 시아누쿠빌에서 시작된 중국의 범죄 조직이 있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이 떠나고 있다고 전하지만 실상은 그들이 미얀마, 라오스 등 더 부패하고 더한 무법천지로 옮겨가고 있을 뿐 범죄 시스템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국가는 100년의 시간을 강제로 빼앗긴 스리랑카입니다. 2009년 30년에 걸친 내전을 승리로 끝낸 마힌다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고향인 한반토탈을 국제 물류 허브로 키우겠다는 야심에 불탔습니다. 두바이 같은 번영을 꿈꾸며 대형 항만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했죠.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일본국제협력기구 등 기존 공여기관들은 채산성이 낮다며 대출을 거절했습니다. 수요도 불투명한 항구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냉정한 판단이었죠. 그런데 그때 선뜻 손을 내민 곳이 중국입니다. 중국 수출입은행이 7억 5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차관을 승인하며 자금을 댔고 이 프로젝트는 양국 협력으로 시작되어 이후 중국의 1대1로 사업으로 편입됩니다. 조건은 상당히 가혹했습니다. 연이율 6.3%로 이는 세계은행 차관금리의 2배를 훌쩍 넘는 고금리였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총 사업비의 85% 이상을 중국 대출로 충당했는데 계약에는 중국 기업이 설계, 시공, 운영에 참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돈뿐 아니라 인력과 기술까지 중국이 주도권을 쥐는 구조였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항만은 2010년 착공되어 2012년 개항했지만 정작 첫 해에 드나든 선박은 고작 34척에 불과했습니다. 인도양을 지나는 수만 척 배들 중 34척만 들렸다는 건 사실상 텅 빈 항구였다는 뜻입니다. 항만 가동률은 10%에도 못 미쳤고 초기 투자비 회수는커녕 운영비조차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었죠. 예측은 빗나갔고 수익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러니 항만 수익으로는 이자는커녕 관리비도 될 수 없으니 스리랑카 정부는 운영비 마련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차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쌓인 적지 않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매년 수천만 달러에 달했는데요. 국가 재정은 점점 한계가 왔습니다. 결국 2017년 스리랑카 정부는 도저히 감당 못할 부채에 허덕이다가 항만 운영권을 중국 국영기업에 99년간 임대하는 극단적 결정을 내립니다. 중국이 사실상 향후 1세기 동안 한반토타 항만을 통제하게 된 겁니다.
그 대가로 스리랑카가 받은 11억 2천만 달러는 외환보유고 보충과 부채 상환에 쓰였지만 임시방편일 뿐이었습니다. 정작 항만 자체는 여전히 돈을 벌지 못하니 근본 해결은 아니었죠. 스리랑카는 이후 IMF에 손을 벌렸고 2022년에는 국가 부도를 선언하고 맙니다. 빚만 잔뜩 지고 국가 경제는 파탄난 셈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실제 데이터를 뜯어보면 스리랑카의 전체 대외부채 중 중국 차관 비중은 약 10에서 20%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의외로 크지 않죠. 더 큰 문제는 서방 금융시장에서 발행한 고금리 달러 표시 국채였습니다. 이자율이 8에서 9%에 달하는 비싼 채권을 남발했고 정권은 인기 영합을 위해 필요치 않은 사업들에 퍼부었습니다. 그러니 스리랑카를 무너뜨린 것이 중국만의 잘못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중국이 함정을 판 것이라기보다는 이미 스스로 무너져 가던 나라의 절박함을 중국이 이용한 것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국 자본이 스리랑카의 빚더미를 키우는 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분명합니다. 참고로 이 한반토타 항만 사태 때 현지에서는 큰 저항이 있었습니다. 2017년 항만을 중국에 넘긴다는 소식에 스리랑카인들이 거리로 나와 격렬히 항의했죠. 심지어 한 승려는 중국이 항만을 장기 임대하는 건 식민 침략과 다름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항만 운영권을 넘긴 뒤 중국 국기가 항만에 개항되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일주일 만에 내린 일화도 있죠. 150년 전 수에즈 운하와 묘하게 겹쳐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일대일로의 주 무대라 할 아프리카로 가볼까요? 홍해와 아덴만이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 지부티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지부티는 원래 무역 중개와 항만 서비스가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부티에 항구를 쓰고 싶은 아프리카 내륙국들은 매년 항구 사용료로 수조 원씩을 지불했죠. 하지만 자원은 부족하고 재정 기반도 취약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부는 항만 현대화와 철도망 확충을 통해 아프리카의 물류 중심지가 되겠다는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 야심에 자금을 대겠다며 접근합니다. 지부티 정부는 중국과 손잡고 수십억 달러의 차관을 받아 신항만 건설, 철도 연결, 자유무역지대 조성 등에 나섰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새 항만 개장으로 물동량이 늘고 1대1로 성공 사례처럼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곧 드러났습니다. 철도와 항만 수익이 대출 상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면서 지부티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부채 상환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공공서비스 예산은 축소되었고 정작 국민복지는 뒷전이 되었죠. 무엇보다 지부티의 대중국 부채 규모가 GDP 대비 91%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나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중국은 지부티 정부를 친구로 부르며 안심시키면서 무거운 부탁을 했습니다. 미군 기지 옆에 중국 군사기지를 세우도록 허락해달라는 것이었죠. 지부티 입장에서는 빚도 갚아야 하고 중국의 눈치도 보이니 거절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결국 2017년 중국 인민해방군의 첫 해외 군사기지가 지부티에 건설됩니다. 명목상으로는 해적 대응을 위한 해군 보급기지라는 설명이지만 사실상 중국이 아프리카 땅에 발을 들이는 군사적 교두보가 된 겁니다. 지부티 정부로서는 눈뜨고 국토 일부를 중국군에 내준 셈입니다. 이후 지부티의 중국 의존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공항부터 철도, 항만, 자유무역지대까지 곳곳에 중국 자본과 기업이 박혀들었고 지부티는 중국에 대해 섣불리 목소리도 못 내는 처지가 됐습니다. 자본의 족쇄가 안보의 족쇄로 이어진 경우가 바로 지부티의 현 상황입니다. 일대일로 정책이 발표된 지 10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엄청난 자본을 해외로 뿌렸고 수십 개 나라가 도로, 항만, 철도 등의 번쩍이는 인프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많은 나라가 막대한 부채와 경제적 주권 침해라는 피눈물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앞서 살펴본 캄보디아, 스리랑카, 지부티 외에도 케냐, 잠비아, 파키스탄, 몰디브, 라오스, 몽골, 몬테네그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등 여러 나라들이 일대일로 사업 이후 부채 위험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와 같은 선진국도 2019년 1대1로에 공식 참여했다가 얻은 것 없이 중국 수출만 늘자 2023년 서둘러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죠. 그만큼 중국 자본의 달콤한 유혹 뒤엔 쓰린 대가가 따른다는 현실을 깨닫는 나라들이 늘어난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진짜 경제 강국의 힘은 돈을 얼마나 빌리느냐가 아니라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눈앞의 유혹에 혹해 빚으로 세운 성체는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집트부터 스리랑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례가 보여줍니다. 돈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지만 그 돈의 유혹에 휘둘린다면 그 뒷감당은 스스로의 몫입니다.
150년 전 수에즈 운하의 교훈,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일대일로의 이야기가 우리 개인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같습니다. 달콤한 돈일수록 경계하고 빚을 내서라도 이뤄야 할 꿈인지 냉철히 따져보는지에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하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제보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